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형일 이제 이론 부분을 한번 볼 겁니다. 유형별로 볼 건데요. 유형 첫 번째 거, 네, 세부 내용 파악 및 내용 확장이라고 합니다. 자, 유형 1이요. 자, 요 세부 내용 파악 및 내용 확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다. 어디에서요? PSAT 언어 논리에서요. 네. 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 일치 부합 문제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부합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부합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추론적인 성격, 추리적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요 가장 기본 문제, 내용 일치 부합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걸 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이 PSAT 언어 논리의 독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결국 읽어야 될 분량이 많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의 내용이 많습니다. 글자가 많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빠르게 읽고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많은 그 내용들, 독해의 그 내용들, 본문의 내용들을 한 번만 읽고 다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두 번 읽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찾아야 되니까. 그런 데 있는데, 자, 여러 번 읽을수록 당연히 뭐예요? 시간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읽으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한 번 읽을 때 어떤 내용, 선지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 어디에 있는가를 어떻게 빨리 찾아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으면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표시를 한다. 저는 이제 그걸 분해한다라고 이제 말을 쓰는데요. 요거를 알아볼 수 있게 분해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에 있는 내용들이 선지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 핵심 개념어가 있을 때 그 내용이 그 본문의 내용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요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유형의 이해 부분에 많이 얘기가 돼 있죠. 가장 많이 등장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해 플러스 추론형 문제가 섞일 경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게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요 유형 1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독해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 선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합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선지의 내용을 왜 파악할까요? 왜 보나 하면요, 선지에서 나오고 있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라든가 또는 선지의 흐름, 거기 배치되어 있는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뒤에서 이제 문제 풀 텐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연도별로 만약에 나와 있다든가, 시대순 연도별로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분류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의 내용을 보고서, 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를 먼저 보고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를 읽어 나갈 때요. 여러분들 독해 읽어 나갈 때 주어와 서술어 중심으로 체크를 해주면서 읽어 나갑니다.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어와 서술어, 우리 주어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보통은 서술어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자, 주어와 서술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안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죠. 가운데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주어와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서 요거를 표시, 체크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주어 서술어로 된 문장이 한두 개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 본문 안에.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문장과 조금 덜 중요한 문장, 조금 더 표시, 중요하게 힘을 주어서 읽어야 되는 문장과 가볍게 읽어 나가야 되는 문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지에 해당되는 문장이라든가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면 같은 예시 문장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볍게 빨리 지나가셔야 됩니다.
네, 물론 예시 안에서도 그 선지에서 네,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시 부분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차근차근히 체크해가면서 가는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볍게 조금 네, 읽어주면서 시간을 좀 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어 서술어 체크하면서 읽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우리 접속사 있죠, 접속사. 접속사나 지시어, 네, 중요합니다. 접속사 지시어요. 그래서 네, 접속사 지시어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접속사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그리고나 또는 뭐 그런데나 그러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나 같은 경우에 우리 반대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힘주어 읽어야 될 것, 좀 더 네, 체크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 곳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을 때 앞쪽보다는 뒤쪽.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므로나 따라서 같은 어떤 인과관계 접속사가 연결될 때 앞쪽보다는 역시 뒤쪽. 네, 예,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어가 뭐 이그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 앞에 내용에 어떤 걸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 우리 뭐 예를 들면 작은 따옴표에 들어있다든가 이런 경우 있죠. 예, 이런 경우는 되게 핵심어예요. 이런 경우가. 핵심어는 그리고 네, 그 본문에서 좀 자주 반복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핵심어 같은 거 잘 체크하셔서 네, 요거 중점적으로 요 뭘 물어보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우리 언어 논리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속성을 비교 대조하는 게 있어요. 네, 속성을 비교 또는 대조하는 경우. 네, 속성을 비교 대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간단히 예를 들면 뭐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뭐가 상승하면서 결국 뭐가 하락하게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뭐뭐가 증가하게 되면서 뭐가 뭐 감소했더라. 이런 거. 네. 뭔가 확대되면서 확대되다 보니까 뭐가 뭐 축소되더라. 자, 이런 경우 있죠. 네, 이런 경우들. 이런 속성 비교 대조의 내용은 원래 우리 언어 논리의 선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면 요것들이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선지를 구성하면서 요걸 바꿔놓으면 네, 섞어서 바꿔놓으면 굉장히 헷갈리고 네,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이런 단어들 나올 때 네, 상승, 하락, 뭐 증가, 감소, 뭐 확대, 축소 등등등 이런 거 나올 때 요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과학 지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과학 지문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가 떨어지고 뭐 밀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뭐가 하락하면서 뭐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이 속성 비교 문제가 과학 지문에서 특히 많이 써요. 요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집중해서 네,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요. 네, 발문 유형은 거기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보통 일반적인 그런 네, 내용 일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어떤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실제로 문제에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음 글에 추론할 수 있는 건 요거는 이제 네,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용과 부합. 네, 부합하는 것 또는 부합하지 않는 것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다. 네, 일치 문제죠. 자,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 보시죠. 접근법에 보면 첫 번째가 뭐야? 첫머리에 주목한다. 왜 첫머리에 주목하죠? 네, 우리가 보통 단락의 기본 구조가 중심문 네, 플러스 뒷받침문이죠. 그래서 네, 보통은 중심문이 처음에 오는 게 기본적인 일반 구조예요. 네, 그래서 자, 중심문 플러스 뒷받침문. 그래서 중심문, 주제문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술이라든가 뭐 부연이라든가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 이어지는 이 상황인데요. 네, 이게 가장 기본 구조니까 첫 부분에 특히 주목한다. 긴 글일 때는 물론 이제 첫 부분에서 반드시 주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 있죠. 네, 중간 부분에서는 이렇게 단락이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지시문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이제 대등한 관계죠, 사실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지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성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제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약간 이제 그 변화를 주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단어를 갖다가 어떤 일반적인 단어로 교체한다든가, 네, 아주 구체적 세밀한 하부의 단어들을 상위 단어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우리 네, 잘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지식 갖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선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 네,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매력적인 오답은 답은 아닌데 답 같은 거죠. 네, 답은 아닌데 답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오답이 우리 선지가 5개면 이 중에서 답은 당연히 하나겠죠. 하나인데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또는 3개 정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답과 유사한, 예, 비슷한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결국은 단어 하나 차이라는 거죠. 네, 단어 하나 차이나 어떤 내용 하나 차이,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예, 본문에서는 권리를 부여했다. 뭐 이렇게 써놓고 선지에서는 권리를 행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이렇게 싹 바꾸면 그냥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편하게 너무 읽어버리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네, 답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전체 내용을 다 읽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잘 네, 세밀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유형 1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출제되는 요 내용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런 형태로 읽어 나가시고,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굉장히 세밀해져야 됩니다. 여기는. 선지의 내용을 먼저 처음에 본다고 그랬죠. 선지의 내용을 보고서 아, 이게 어떤 걸 물어보는 것이겠구나. 네, 요것들을 파악하면서 네,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직접 보시죠. 이제. 자, 그 다음 거. 자, 거기 보면 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 선지를 먼저 보시죠. 선지를 보면 1, 2, 3, 4, 5 5개의 내용이 있는데, 자, 선지에 보면 태종은 이렇게 돼 있죠. 태조는, 그 다음에 세조는, 성종은, 세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건 물론 선지가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은데 이거 분명히 본문에서요 아마 시대순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일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네, 문제 1번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선지의 내용을 봤더니, 예, 선지의 내용을 봤더니 이거 시대순으로 아마 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왕들이 한 일 같은 경우, 네, 행한 일, 네,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거기 써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또 다시 선지를 보시면 면포 30필, 면포 150필, 그 다음에 뭐 주교한 해부터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도첩 발행, 그 다음에 면포 20필 등등등 있어요. 자, 숫자가 나왔죠. 우리 숫자나 여러분들 숫자나 또는 연도, 예, 연도, 그 다음에 어떤 비율, 퍼센트라든가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선지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선지의 내용에 숫자나 연도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등장했다. 그러면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 그렇죠? 선지의 내용이 이게 있으니 당연히 본문의 내용에 수많은 숫자와 연도와 비율이 써 있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내용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찾을 수가 없어요.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요것들 나올 때 좀 더 주의 깊게 집중하면서 읽어야 된다. 네.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주어 서술어로 읽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 처음에 1문단 쪽에 보시면 네. 조선왕조가 개창될 당시에, 시작할 때 당시에 네, 군역을 부과하지 않는 네, 이런 것이 누구한테? 승려에게. 네. 그런데 결국 처음에 나오죠. 누구? 이성계는, 태조는 그러죠. 자, 그러면 이성계가 거기에서 보면 한 일 같은 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성들 써 있는 내용들을 네, 반드시 밑줄 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성계가 뭘 했어요? 거기 보면 도첩을 발급받으라고 명했고, 그 다음에 도첩을 신청할 때는 뭐야? 면포 150필. 이거 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면포 150필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성계가 한 일, 네, 정책을 이렇게 밑줄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과 다른 것이 이제 비교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태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태종도 결국 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정책을 취했거나 아마 그런 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요 내용들을 체크해주면, 밑줄을 치거나 체크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즉위한 지 16년째, 예, 이렇게 돼 있죠. 네, 즉위한 지 16년째, 그 다음에, 네, 그 도첩을 위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색출하게 했다. 그러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승려의 명부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네, 승려 생활을 네, 하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러났다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태종 때 벌어진 일, 네, 일어난 일을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종이죠. 네. 네, 세종은 자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세종은 뭐예요? 밑줄 칠게 이제. 네. 세종은 요 동그라미로 하면 될 것 같죠. 네, 주어니까 이성계는 태종은 세종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이 사람이 한 일 같은 경우는 네, 밑줄을 치면서 표시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태조가 세운 방침을 준수할 뿐 그러면 네, 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한 일 그대로 따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조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세조는 자, 한 일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 우리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는 네, 즉위하자마자 대책을 세우라고 명했고, 그 다음에 수년 후에 뭘 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수년 후에 네, 새 규정을 시행했고, 그래서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30필로 낮췄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거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첩을 신청한 자가 내야 할 면포 수량을 30필로 낮췄다.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인 심경, 금강경 이런 것들에서 요거 암송한 사람에게만 네, 도첩을 준다라고 내용을 얘기했다. 네. 그 다음에 누구요? 예종. 이런 식입니다. 네. 예종.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네, 이렇게 시대 순회의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예종은 또 어떻게 했다 나와 있죠 거기. 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종이죠. 자, 성종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네. 성종은 예종 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봤을 때, 네,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선지를 봤더니 시대순으로 돼 있는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행한 정책, 네, 그리고 숫자나 연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네, 선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태종은 이랬죠. 네. 자 태종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물론 요 왕들은 익숙하죠. 사실. 네, 익숙하지만 그냥 눈으로 읽으면 이 내용 또는 이성계 또는 태종 이게 만약에 중간 부분 어느 부분에 섞여 있다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하면 네, 물론 이거는 시대순으로 거의 시대순으로 돼 있으니까 찾기가 쉽죠. 그래서 자, 태종은 그 부분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도첩을 위조해서 승려가 된 자를 색출한 후 면포 30필을 내겠다. 네, 면포 30필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도 태종의 한 일인가? 네, 요게 태종의 업적인가? 네, 정책인가? 를 확인하면 되죠. 네,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태조는 자신이 국왕이 되기 전부터 승려였던 자들에게 면포 150필을 일괄적으로 다 거둬들였다. 태조면 이성계죠. 네, 이성계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국왕 되기 전부터 있었는지 네, 아니면 왕이 되기 나서 물론 왕이 돼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2번도 네, 답이 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3번에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 바로 네, 금강경이나 살달타를 암송한 자에게 도처를 발급한다는 규정이 즉위한 해인가 세조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거기 즉위하자마자 대책을 세우라고 명했고 그 다음에 수년 후에 거기 세조 보이시죠?
네, 거기 2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수년 후에 담당 관청이 작성한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새 규정을 시행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위원 해부터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성종은 법화경을 암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자가 면포 20필을 납부할 때 도첩을 줬다 그랬는데요. 법화경 암송 얘기가 성종 것인가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위로 올라가서 성종 거, 성종은 맨 마지막이죠. 그건 예종 거 따랐다라고 돼 있었죠.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1, 2, 3, 4의 이 내용은 결국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밑줄을 치고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밑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다 밑줄 치는 거 아니죠. 다 밑줄 치면 밑줄 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조금 더 강조해서 읽을 것과 조금 약하게 읽을 것, 요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연습이 많이 돼 있지 않으면 요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요게. 그러면 다 줄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 물론 이제 실력도 늘 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감이라는 거 있죠. 감. 감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물론 감도 실력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체크해야 될 것, 체크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 될 것,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감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답이 되는데 세종 때는 도첩 신청자가 내도록 규정된 면포 수량은 예종보다는 뭐 많았다 그랬는데요. 세종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성계 거 따랐죠. 그래서 따랐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150필이 되겠죠. 150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종 때 도첩신청 내도록 한 것은 요 내 예종을 확인해 보면 몇 필이에요? 50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세종 때는 이제 150필이고, 그 다음에 예종 때는 50필이니까 당연히 많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유형 2 한번 보시죠. 이제 두 번째 거. 자, 유형 2는요, 복수 견해 간의 관계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주제 내용이 있어요. 중심 내용이 있죠. 중심 내용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입장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입장 1, 어떤 입장 2, 그다음에 입장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본문에 이게 지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나오죠. 이제. 보기가 나왔을 때 보기의 내용 예를 들면 뭐 A, B, C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내용과 요 내용과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닌가 요것들을 확인하는 문제 요게 바로 유형 2의 복수 견해 간의 관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좀 쉬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접근법이라는 거 있죠. 3번에 접근법에 보면은 거기 그 1, 2, 3 이렇게 돼 있지만 접근하는 그 내용이 결국 4가지로 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 보시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AB형 제시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나다형 제시문.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통합형 제시문.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보시면 대화형 제시문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다라는 건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B형 제시문, 요 AB형 제시문은 결국에요. 요거예요. 결국 A와 또는 A 또는 B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에 그대로 들어있는가 그대로 들어있지 않은가 그대로 연결되는가 아닌가 요걸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쉽습니다. 이게 제일 쉽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다형 제시문이라고 해서 3-4개의 견해가 구성된다고 그랬죠. 3-4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관계의 어떤 차이점 비교 대조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통합형인데요. 통합은 섞이는 거죠, 결국. 근데 통합되는 거 섞였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예, 요 통합형 문제는 역시 이제 우리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자꾸 풀어보면서 익숙하게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화형 지문입니다. 대화형 지문도 대화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는 용어가 일상 용어가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네, 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대화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핵심 핵심어를 딱 네, 핀셋으로 뽑듯이 딱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요 접근이 이렇게 4개 정도, 네 가지 유형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 요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다. 예, 이건데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결국은 따지면 우리 핵심어, 예, 핵심 개념 또는 핵심 개념어, 네, 요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유형 2에서 요 내용이 연결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핵심 개념어가 네, 겉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속에 숨은 암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명시적으로 되는 경우가 쉽겠죠. 네, 암시적이 되는 경우가 좀 어렵고. 근데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예, 그 핵심 개념이 명시적으로 구성돼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어떤 숨어 있는 것, 통합되어 있는 것인지를 문제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결국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네, 뒷장에 자, 거기 보시면 네, 바람직한 목적을 지닌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네, 정당화될 수 있는가? 뭐 이러면서 얘기했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서 일반적인 도덕률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공직자들이 주어잖아요, 결국. 네. 왜 공직자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PSAT죠. 네, 공직 적성평가요. 네, 그래서 공직자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그 목적이 있죠. 공동선. 네. 선을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도덕률과 만약에 배치된다면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만약에 어기고 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등등등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 나왔어? 3가지 나왔죠. 이게 네, 이렇게 네, 3가지가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가의 내용은 뭐다? 자, 핵심만 딱 뽑아주시면 됩니다. 가에서 이게 줄줄이 읽는 게 아니고요. 네, 핵심 개념, 네, 뭘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만 딱 네, 체크해서 뽑아주면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네, 공직자가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한대요? 일반적인 도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네. 일반적인 도덕률이 적용되면 안 된대요. 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가의 내용, 자, 거기에다가 네, 밑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일반적인 도덕률은 적용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보겠죠. 그다음 나의 내용은 뭐예요? 공직자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네, 결과의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무슨 말이죠? 네, 조금 더 읽어야 되겠죠. 네, 일반적인 도덕률을 어긴 공직자 행위가 특정 상황에서 최선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잘못된 행위를 행하는 것은 네, 부정할 수 없다 그랬죠. 잘못된 행위를 하면 네,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나의 내용도 거기에다가 딱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네,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다의 내용은 뭐죠? 다의 내용은 그 따라서란 접속사가 있죠. 네, 그래서 따라서 뒤쪽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결국 공직자들의 공적 업무 방식은 어떤 것이다. 네, 모두 정당화. 이건 모두 정당화네요, 결국. 네, 모두. 네, 이렇게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견해가 나왔으니까 이 내용을 이제 보기의 내용과 연결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죠. 자, 가와 나 모두 공직자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서 일반적인 도덕률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네, 일반적인 도덕률을 벗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 핵심 개념 뽑았잖아요, 여기. 이 핵심 개념으로 이 내용을 연결해 주면 돼요.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가의 내용이 뭐였죠?
일반적인 도덕률이 네, 적용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인 도덕률이 적용되면 안 되니까 네, 가의 내용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죠? 그러니까 기억. 예. 그래서 네, 기억은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니은 부분 보시면 어떤 공직자가 일반적인 도덕률을 어기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공동선을 증진했을 경우에 가와 다 모두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랬죠. 도덕률 어기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공동선을 증진한다는 얘기는 네,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가에서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네, 그 다 있죠. 다. 다의 내용은 뭐예요? 모두 다 정당화된다고 그랬죠. 다의 내용은. 네. 모두 다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니은에 있는 것은 네, 맞는 거죠. 이거는. 네,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귿. 나와 다 모두 공직자도 일반 시민이라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랬죠. 자, 일반 시민 얘기가 있어요. 네, 나에도 네, 나의 끝쪽에 보면 공직자 역시 일반적인 도덕률을 가지는 일반 시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다의 내용에서도 네,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귿 같은 경우 보시면요, 예, 일반 시민 요 말 여러분들 요런 말들에 이제 자꾸 홀리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이제 일반 시민이죠. 네, 일반 시민. 일반 시민이라는 걸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그래서 자,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일반 시민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이 내용이 과연 맞는 거냐? 위의 내용이 지금 핵심이 뭐죠? 위의 내용의 핵심은 공직 행위. 공직에서 행위하는 것이 결국 일반적인 도덕률에 맞느냐 안 맞느냐. 네.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냐. 그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위의 내용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네. 일반 시민을 근거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일반 시민일 수 있다. 뭐 일반 시민에 뭐 포함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이게 주요 근거는 아니다. 네, 주요 핵심 내용은 근거는 이거다. 네, 공동선을 행할 때 도덕률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했을 때 요거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지 이 일반 시민에 대한 근거가 핵심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네,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